네. 조연수 작가가 제 1990년부터의 친구니까 35년이 넘어가는 거죠. 아마도. 그죠? 90년대, 0년대, 10년대, 20년대. 그만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길었고, 또 제 작품을 영종도 전시 때 부부가 함께 와서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연수 작가는 2번이 나와서 제 전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는 태양 그림도 걸리긴 했지만, 원래 도록 작성은, 그러니까 도록은 움벨트 나의 하늘 시리즈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회고전이긴 했지만, 이 도록을 여러 시리즈가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 초점도 안 맞고 약해 보여요, 그 작가가. 그래서 그게 6번째 개인전이었다 그러면은 1회, 2회, 3회, 4회는 다른 거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쨌건, 그래서 움벨트 나의 하늘이라는 달 그림, 잡초 그림자 사이로 보이는 별과 달, 그리고 잡초에 붙어서 사랑을 위한 불빛을 내고 있는 반딧불이들의 그림이죠. 주로 그런 것들을 그리니까, 거기다가 살짝 들어가면 밤 한 개 정도가 지나가는 그 정도. 카메라가 이쪽이죠.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제 얼굴을 보면 눈동자 방향이 달라져요.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읽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연수의 비평글을. 카메라가 움벨트 나의 하늘에 붙여. 이게 이제 일단 카톡으로 보내왔고, 이제 이거를 불어로 이제 본인, 그리고 이제 저기 프랑스에 유학가 있는 딸이랑 같이 이거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다시 주기로 했고, 그럼 이제 저랑 루미, 덕장 3명이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건데, 저도 영어 선생을 한 적이 있고, 박 실장도 영어 선생을 한 적이 있고, 현재 덕장은 영어 선생을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어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장단기적으로 영어 선생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한국어, 그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없는 디테일한 한국어, 그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움벨트 나의 하늘에 붙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낭독과 간단한 해설. 이거는 댓글이나 댓글이 다 안 들어가면 이게 A4 2장 반이 나오더라고요. 설명란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다 복사해서. 움벨트 나의 하늘에 붙여. 작가는 우리를 밤의 시간 속으로 초대한다. 작품 속에 담긴 이 가장 오래된 어둠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 친숙하게 경험하는 안정된 현존의 세계를 지워내버리고 있다. 한때 서구 근대 문명이 그 밝은 미래를 믿으며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 그들의 위대한 회화 작품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들이나 인물들과 맺게 되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다사로운 빛의 깊이로 현존하고 있음을 그려낸 적이 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 속에 말없이 우아한 이 정갈한 몸짓이 부드러운 온기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물들의 물질적 질감 속에 이 일상적인 장면을 단지 한때의 덧없는 풍경으로 그치게 하지 않을 성스러운 진리가 고요하면서도 웅변적인 빛의 깊이로 자신의 현존을 묵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렵죠? 작가다운 감수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냐면 근대 문명의 출현과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더 물질 문명에 다가가는 그 과정, 과학기술 문명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태양의 시대,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면서 되게 사물과 인물들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많이 그렸잖아요. 예, 그런 미술사적인 부분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어법으로 나중에 좀 문장이 바뀌는데, 성스러운 진리, 웅변적인 빛,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시대의 하나의 그 메인 테마, 주제였던 거죠. 성스러운 진리가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웅변적인 빛, 진리의 빛, 제 모교인데, 모 대학의 그 진리는 나의 빛, 뭐 그런 것처럼 진리의 빛, 그런 시대였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하지만 이제 다시 현수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고, 이 변해버린 시대에 대한 작가의 감각은 일상적인 삶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밤의 어둠과 침묵의 세계 속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고 있다. 근대 문명이 이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밝은 도해의 빛, 과학과 물질의 지배가 가져다준 이 진보는 일상적인 삶의 안락과 행복을 거친 자연이 위협해오는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삶의 쾌적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것이었다. 아리랑의 한과 고난, 그 애잔한 슬픔과 체념의 정서는 빠른 속도로 밀려나는 뒷전의 풍경처럼 잊혀져 가고, K-팝 아트의 현란하고 세련된 율동과 리듬이 슬픔이라고는 모르는 듯한 욕망의 강렬한 진동을 느끼게 하는 그 화려한 비트 음의 향연이 우리의 의식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이제 K-팝의 발달까지를 이건 K-팝의 발달은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데, 현수는 이것까지도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마지막 어떤 정점처럼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이 느껴지고, 저랑 좀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아리랑의 한과 고난이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어떤 굉장한 그 세대 차이가 이게 양극화되고 있고, 우리가 약간 옛 정서, 한국인의 민속적인 정서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사라져 버렸죠. 여기서 아리랑 스리랑이 뭐냐 해서 그거를 이제 일신과 삼신으로 보거든요.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부르는 명칭이 아리스리였다는 거예요. 아리스리. 이건 제가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가설인데,
그래서 아리랑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신과 함께 또 우리 민족의 삼신과 함께 어떤 고난을 헤쳐나간다라는 그런 노래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를 현수도 알고는 있을 것이고, 여기서 아리랑을 꺼낸 이유는 이제 후반부에 왜 현수가 아리랑의 한과 고난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꺼냈을까, 복선으로 꺼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이 글의 후반부에 왜 꺼냈는지 좀 알듯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현수 글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선과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이웃과 주변의 모든 것, 더 나아가 수많은 광년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게 퍼져나가는 저 하늘의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물질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의를 얻기 위해 그 물리적 힘을 이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세계라는 생각 말이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잊혀지면서 나오잖아요. 그 성경 구약에 나온 이야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놓고서 모든 걸 네 마음대로 써라, 다 활용해라, 이런 어떤 구약의 문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 동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화성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전체 우주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약간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그런 마인드, 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지배해 왔죠. 이 지구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 힘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승리를 만끽하고 우리 자신의 자부심 어린 자기 확신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겸허하고 숙연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던 미지의 어둠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우리의 편의를 위한 계산 가능한 빛 앞에 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산 가능한 빛 하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은 QR코드 인식하는 그 초록색, 빨간색 그 빛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초록색 QR코드 바코드를 인식하는 그 초록색, 빨간색 그 빛과 제가 그리는 핑크 반디, 이쪽에 핑크 반디하고 이쪽 초록 반디하고 좀 대조되는 그런 면이 또 생기네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편의점의 빛, 두 가지 빛과 제 움벨트 그림 속의 핑크 반디와 이 약간 형광색 반디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네요. 자, 전체 글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해설 방송이니까 현수 글에 대한 해설 방송이에요. 예, 제 관점에서. 전체 글은 그냥 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근대 문명이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에 탈진해 가고 있다. 우리의 눈은 시간과 공간 속의 사물들의 질서를 잘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것들은 오로지 그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만 인식될 뿐 그들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와 관계 맺지 못한다. 이 질서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삶의 방식은 물론 우리가 때때로 그 속에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와의 관계 부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멍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저 뜻없는 우연의 놀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이 질서가 전부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맹목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구차한 기적을 바라는 이와 같은 불쌍하고 옹색해진 마음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며 결국 이 허망함마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라는 메멘토 모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죽음을 기억하라. 하지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 어떤 신비로운 존재, 신 같은 존재,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이 글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그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재에 의해서 체험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빈자리의 상실감을 우리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떤 극적인 순간에 이 미지의 것이 자신의 숨어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암시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축복의 감정이나 깊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 같은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렴풋한 암시가 때로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또 때로는 우리를 뜻하지 않게 파멸시키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고통이나 시련의 체험이 오히려 우리를 이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눈먼 우연의 놀이를 넘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물론 개인의 세속적인 관심사에 일일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로 닫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심오하고 아름다운 무엇인가에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또한 이러한 거대한 존재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 오는 듯한 이와 같은 너머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평상적인 호흡과 리듬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현현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숨가쁜 삶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잊고 매몰되어 있던 낮의 시간으로부터 물러나 순수하고 겸허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어두운 밤의 시간,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은 그들 자신의 감각적인 형태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관조적인 눈길 앞에 나타나게 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속으로 침잠해 가게 되는 것과 함께 뜻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듯한 우리의 수고로운 삶 위에 그것을 더 깊은 진실과 의미로 따뜻이 감싸주는 듯한 더 높은 진리가 상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높은 밤하늘을 흘러가는 달빛의 고요한 응시, 먼 옛적부터 이 광대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명부의 사자로 인식되어 온 이 말없는 존재가 던지는 침묵의 시선 앞에서 모든 꾸밈과 가식이 지워진 지상의 검은 형체들이 자신의 마지막 진실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듯한 시간. 움벨트 나의 하늘 시리즈는 이 고즈넉하고 아름다움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상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듯이 보인다. 이 달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의미하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밤을 지키는 시간 또는 밤을 지키는 어떤 주인으로서 어떤 무덤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밤의 시간이 그런 지금 조연수 작가가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을 계속 대응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문명이 이렇게 핵무기와 인공지능을 발달시켜온 여기까지를 낮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인간이 만나야 할 시간을 움베르토 밤의 시간으로 보는 지금 그런 글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아미구님한테 이 글은 월광출세라는 달빛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는 뭔가 밝은 태양과 같은 그런 삶을 잘 살아왔는데 그 부작용이 심하니 달빛과 같은 삶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바로 그 월광출세의 선언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단톡방에. 자, 어디까지 읽었더라? 잠시만요. 자, 시련이 핥히고 간 상처들의 패인 자국들을 여기저기 드러내고 있는 초라한 무명의 식물들. 그들의 품속에 짙게 사기어진 이 상처들이 찢긴 틈을 고요히 적시어주며 위로해주는 듯한 달빛의 부드러움. 이 안식의 어머니를 향한 이 상처받은 존재들의 꿈이 수줍고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듯한 반딧불이들의 불빛들. 물론 우리는 이 작품들을 어느 한때 어느 한 장소 이 비밀스러운 밤 풍경을 그려내는 것으로나 혹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다소 슬픈 듯한 삶을 닮아 있는 비유를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는 그것이 그려내는 이러한 형태와 색채들을 통해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상징의 세계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어떤 도구마에 대한 강요 없이 세상의 감각적인 것들이 숨기고 있는 이 내밀한 아름다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명상을 통해 예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현수가 그 벌레 먹은 구멍 사이로 비친 달빛에 좀 감동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벌레 먹은 잎사귀 사이로 별빛이 보이는 구멍 뚫린 그 벌레가 먹은 그 불규칙한 자리에 별빛이 딱 내려앉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틋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현수도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시련이 핥히고 간 상처들의 패인 자국 이렇게 본 거죠. 그 부분이 좀 저랑 같이 공감대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작가가 그림을 어떻게 봤느냐의 문제인데 저 그 부분 좋았거든요. 벌레 먹은 그 구멍 좋았는데 현수도 아주 그 부분을 이렇게 애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도구마에 대한 강요 없이 어떤 도구마에 대한 강요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 그림은 어떤 종교적 도구마를 이게 말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종교적 신앙심이 아닌 그걸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신앙심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경지를 보여주고 또 풍기고 있단 말이죠. 제 그림이. 이게 앞으로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지구인들이 우리 문명이요. 핵무기를 만들어낸 이 자연과학, 이 환경오염을 지구 기후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이 정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낸 이 산업의 발전 에만 지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종교에도 지쳐 있어요.
그 도그마에 지쳐 있단 말이죠. 그 도그마에 지쳐 있는, 종교에 지쳐 있는 그 마음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림이면 좋겠죠. 근데 현수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제 그림에서. 어떤 도그마에 대한 강요 없이 예술이 어떤 이면의, 이 차원 너머의 세계와의 연결성을 이렇게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 그림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 현수가. 자, 흙과 이 흙 발음 너무 어려워요. 자, 흙과 땅에 뿌리 내린 채 자신의 몸을 어둠 속에 낮추고 있는 저 존재들은 누구인 걸까?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 굴욕당하는 존재들, 그들은 몸을 낮춰 흙과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이 굴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꾸는 꿈의 좌절로 거듭 멍들어가고 생로병사의 굴레는 끝내 우리 모두를 놓아주지 않는데 말이다. 실로 우리는 본래부터 그리고 영원히 흙과 땅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그러므로 이 낮은 자리는 우리의 숙명이다. 하지만 저 달빛의 하염없는 깊이는 왜 이 초라한 흙과 땅의 존재들을 이토록 이상한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장 낮은 존재의 겸허한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에 이 아름다움의 비밀이 있으리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던 꾸밈과 가식으로부터 벗어나 흙과 땅의 존재로 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이 나무와 이 공기와 이 중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창공을 나는 새들의 지저김과 나뭇잎을 적시는 빗방울 듣는 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야, 오늘은 약간 진눈깨비 진눈깨비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축축한 눈이 떨어지는, 호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리 없이 조용히 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주고 있는 신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제가 현수한테 선본주의에 대해서요,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선본홍제 인터뷰 글 정도는, 링크 정도는 보내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자연과 우리 자신의 생명이 선물이고 기프트라는 것은 뭐 웬만한 조금만 뭔가 자기 삶을 성찰해 본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철학고 나온 현수라면 당연히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 선본홍제 그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선본홍제 기사에 영향을 받은 건지 영향을 안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받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의 글은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는 선물이다. 자, 고요한 밤의 시간, 우리가 흙과 땅의 겸허한 존재로 되돌아가 우리 자신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아시시의 작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성 프란치스코가 꽃들과 동물들을 하늘이 베풀어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렀듯이 우리의 존재가 자연이 베풀어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달빛의 프란치스코가 나오니까 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복음성도 제가 정말 좋아했고 그 시를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평화에 도우로써 프란치스코의 그 시로 알려져 있고 맞겠죠.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달빛에 물든 이름 없는 낮은 존재들의 아름다움. 그것의 비밀은 우리의 존재에 깃든 이와 같은 신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데 있을 것이다. 선물은 우리가 이 자연과 자기 생명이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적, 선물, 감사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그 어떤 선보농제의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마무리 이제 문단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생명과 존재를 베풀어준 이 신비에 대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커다란 선물을 준 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무엇을 돌려주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에 갚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은혜로운 선물에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이르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술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깨닫게 된다. 길었는데 4시 반 되기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와, 몇 초가 부족했네요. 몇 초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4시 반까지 영상 찍고 한 10분 정도 영상 올리고 15분 정도 올리고 지금 제가 5시 반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이게 참 인공지능하고 기업의 이 사활이 걸린 이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마케팅 강의를 하는 마케팅 강의만 한 20년 이상 해온 후배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후배의 바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냐면 제가 다시 인공지능 강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당연히 저는 통찰력 있는 인공지능 강의를 할 수 있고 최소한 카이스트의 그 김대식이라는 인물보다는 한 5배 이상 송기령이라는 사람의 2~3배 이상의 더 깊고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식 씨는 원래 인공지능 비관론자였고 송기령 씨는 어차피 마인드 마이너 데이터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나름 겸손하게 발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김대식은 너무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물론 저도 통찰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낙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고 김대식은 조금 원래 좀 비관론자였단 말이죠. 송기령은 좀 중립지대에 있다고 보고, 그 밖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리포터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많겠죠. 지금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했다, 놀랍다, 여기까지 발달했다. 이건 통찰이 아니고 리포터 하는 거고, 공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구범권 씨라고 그 한겨레 쪽에 계신 분도 저는 리포터 수준이라고 보고, 뭔가 이게 직관과 통찰이 가미돼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김대식이라는 비관론자, 고리들이라는 낙관론자, 그 다음에 비관도 낙관도 아닌 중립적인 송기령 이렇게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쭉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뭐 양자 컴퓨터니 뭐니 이렇게 꾸준히 얘기하는 사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것도 10년 이상 얘기한 사람 중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시 출연하는 사람들 다 빼고 저는 2013년경부터 인공지능을 얘기한 것 같아요. 2010년 강의할 때 한 2-3년간은 공부법 얘기를 하다가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인공지능은 분명히 빨리 발달할 텐데 라는. 그래서 자녀 교육 영상을 이렇게 책을 쓰자마자 바로 인공지능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2014년 12년 말이나 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14년 되면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게 됐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2015년경에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원고가 다 완성됐을 겁니다. 14년 말인가 15년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10년 이상 한 12년 정도 얘기를 해온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쨌건 그 마케터가 뭐 그렇다고 자기 재력에 송기령하고 카이스트 김대식을 초빙해서 지방 이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뭔가 세미나를 하면 자기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렴하게 거마비 정도 주고 이제 저를 빌려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데 다시 시작해주길 바라는데 이게 지금 그 요청을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지금 식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방안을 제시하고 디테일한 건 당신이 공부하고 내가 만약에 토론 형식의 통찰, 그다음에 질의응답, 중소기업 사장들의 현재 상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정도, 멘토링 강의 같은 거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비싼 강의를 원하지는 않고 고마비 정도만 주면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아무튼 그 정도의 지금 예측. 그만 찍어야 되겠네. 아무튼 시간 때문에. 자, 써요.